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RNN을 이용해서 랭귀지 모델을 만드는 것을 했었는데요. RNN을 이용을 해서 기계 번역의 모델을 만드는 부분을 오늘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계 번역은 우리가 앞에서 RNN을 배울 때 다뤘던 구조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뤄보게 될 거예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바로 앞선 강의에서는 RNN이 인코더로 사용될 수도 있고 디코딩을 하는 디코더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RNN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인코더 RNN과 디코더 RNN을 붙이는 구조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 번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계 번역이란 번역인데요.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기계가 해주는 것을 기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오토매틱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게 이렇게 굳어진 거죠. 이제 자동 번역을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고, 이러한 태스크도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다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식의 태스크이냐면 어떤 하나의 랭귀지, 이걸 이제 소스 랭귀지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하나의 랭귀지의 문장을 다른 랭귀지의 문장으로, 이 다른 랭귀지를 타겟 랭귀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른 랭귀지의 문장으로 번역을 해주는 태스크를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불러줍니다. 네, 밑에의 예제를 보시면은 이 장자크 루소의 이 다음에 말이 이제 원래 원어인 프렌치로 이렇게 X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번역 결과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프렌치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이 말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시켜주는 이러한 작업을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거 전체 문장이 이제 단어들의 시퀀스이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단어별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단어별로 보고 얘를 이렇게 단어별로 이제 매핑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어별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언어별로 맞는 각각의 언어마다의 문법에 맞게끔 단어들이 잘 배치가 되어서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것이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우리가 RNN 모델을 이용을 해서 다뤄보겠지만, 옛날에도 이런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들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죠.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1990년대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1950년대부터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룰 베이스대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했어요. 룰 베이스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프렌치와 이제 잉글리시면은 이제 각각마다 이제 딕셔너리 사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전을 보고서 이렇게 워드별로 이제 매핑을 시켜주고, 이렇게 워드를 이렇게 매핑을 시키고, 그리고 이 워드들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데, 이 워드를 이제 정렬하기 위한 이제 소스 랭귀지에서의 워드 정렬에 대한 구문, 그리고 타겟 랭귀지에서의 워드 정렬에 대한 구문,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이용을 해서 소스에서부터 타겟까지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 각각의 언어별로 굉장히 규칙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을 다 포함을 해 주어야 된다. 굉장히 그래서 언어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규칙을 통해서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규칙들로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워낙 언어가 복잡하고 뭔가 항상 어떤 특정한 규칙을 항상 따르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1990년대에서는 이제 통계를 이용한 이제 통계적인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법들이 이제 많이 도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통계적인 기법들은 다음의 프라이어리티를 사용을 해서 소스 랭귀지의 문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타겟 랭귀지의 문장들 중에서 이제 가장 확률이 이 확률을 높게 만들어주는 문장을 생성을 해내도록 하는 것이 이제 통계적인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제 여러 개의 문장별로 이렇게 다 볼 수가 없죠. 그죠? 문장이 굉장히 많지 않은 이상 이것들을 이 프라이어리티를 한꺼번에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컴포넌트들로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 프라이어리티 식은 이 밑에 있는 프라이어리티 식과 동일한데요. 위에 컨디셔널 프라이어리티 p y 바 x 얘는 p x 분의 p x y인데 여기 지금 argmax가 이제 y에 이제 디펜드 하니까 argmax y argmax y 하면은 여기 이제 y랑 상관없는 이 분모 부분을 이제 떼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pxy는 다음과 베이지 룰에 따라서 다 밑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위에 있는 argmax 수식을 밑에 있는 argmax 수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지 룰을 이용을 해서요. 이제 밑에 있는 컴포넌트를 보자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py에 대한 부분은 내가 번역해서 만들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스가 프렌치였고 타겟이 잉글리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 문장에 대한 내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프로버비리티죠. 그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쪽 컴포넌트는 해당 문장이 있을 때 원래 소스가 이렇게 나오는 확률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이제 살펴보면은 얘는 이제 앞에 있던 소스 텍스트하고는 무관한 이제 타겟 텍스트에 대한 확률인데요. 이 타겟 텍스트의 이 센텐스에 대한 확률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언어 모델로 생성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 모델을 가지고서 이 뒷부분 내가 지금 후보로 보고 있는 이 영어 문장이 얼마나 말이 되는 문장인지 X랑 무관하게 얼마나 이제 그래머에 맞는 영어 문장인지를 표현을 해주는 이제 언어 모델이 뒤에 있는 컴포넌트와 연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서는 해당 Y에 대해서 나의 그 소스 문장이 나오게 되는 확률. 얘와 이 X와 이 Y가 얼마나 잘 얼라인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제 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번역과 관련된 모델이 대응이 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은 다음에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y를 뽑는 것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 룰을 이용해서 서브 컴포넌트들로 나누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서브 컴포넌트들로 잘 나눠 가지고
확률을 계산을 해서 가장 확률이 높아지는 y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이 이제 통계적인 기법의 이제 기계 번역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제 2010년대 초반에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사용이 되던 기법 이론이었어요. 네, 2010년 초반대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2010년이 몇 살이죠? 2010년이 굉장히 이제 멋이겠지만 2010년 그때가 저는 이제 대학생이었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이제 구글 번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제 구글에서 번역을 해줬었는데 굉장히 지금이랑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달랐죠. 퀄리티가 굉장히 이제 차이 났었고 또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던 시점이었는데 앞으로의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을 계속해서 잘 해주게 되면은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그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영어 공부에 대한 중요성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들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죠. 아무튼 영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제는 완벽하게 영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해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해요. 이 과정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이 근래 10년 사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거쳐온 부분들 어떻게 해서 이 뉴럴 트랜슬레이션이 그 기존에 있던 방법들보다 얼마만큼이나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그 전에 이 기존의 방법의 단점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기존의 방법들은 일단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그 서브 컴포넌트들을 이제 이런 해석과 덧붙여가지고 잘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프로버빌티를 계산을 하는 그 과정들도 굉장히 이제 잘 디자인을 해 주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처 엔지니어링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언어가 규칙성이 계속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번 이제 컴파일링과 업데이트가 이제 필요했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이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러한 통계적인 기법의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우리 그 앞에서 이제 통계적인 N그램의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뉴럴 랭귀지 모델로 이제 넘어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적인 기계 번역이 사용이 되다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말 그대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데 그것도 밑에 있는 구조와 같이 엔드 투 엔드로 컴포넌트들 따로따로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있는 트랜슬레이션 모듈 예를 들어서 여기 규칙에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뉴럴 네트워크 이 부분을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얘들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중간적인 시도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서 그냥 네트워크 그 자체를 구성해서 인풋을 넣어서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렇게 Y로 바로 소스에서 타겟으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계 번역을 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사용이 돼요. 왜냐면은 이 모델이 가장 처음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정착을 해 왔어요. 자, 어떠한 식으로 정착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밑에 이제 프렌치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네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문장을 다음과 같은 영어 문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RNN을 이용을 해서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었죠. 이제 랭귀지 모델은 센텐스를 제너레이트 하는 텍스트를 제너레이트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이제 디코딩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디코딩 하는 그 언어 모델 했던 것 같이 이제 디코딩에서 텍스트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파트 이 부분이 이제 디코더 RNN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소스 문장을 이제 인코딩 하는 부분에 또 RNN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RNN을 배울 때 RNN을 이제 인코더로서 이제 주어진 이제 시퀀셜한 정보, 시퀀셜한 인풋에 대한 정보를 종합을 해주는, 인코딩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이러한 부분, 인코딩하는 부분에 이제 인코더로서 기능을 하는 RNN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RNN 이 두 개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이제 큰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인코더 RNN 이 마지막 스테이트를 두 번째 RNN의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스테이트 이 부분이 이제 인코딩된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코딩된 벡터 혹은 컨텍스트 벡터 컨텍스트를 이제 인코딩한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도 불러요.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이제 두 번째 RNN의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이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와 이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가 동일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독립적인 RNN을 사용을 하지만 이 히든 스테이트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 사용을 하고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다음과 같이 앞부분에 있는 RNN을 인코더로서 문장 주어진 인풋을 종합을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고요. 뒤에 있는 이제 RNN을 디코더로서 랭귀지 모델처럼 작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제 뉴럴 트랜슬레이션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이제 한 종류가 되겠죠. 이 인코더를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RNN을 사용을 해서 인코더를 만들고 또 다른 RNN을 사용을 해서 디코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 RNN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컨텍스트 벡터로 요약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RNN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아웃풋을 제너레이션을 해주고 있죠. 자,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 인코더 디코더 구조 같은 경우에 꼭 RNN을 사용을 하진 않아도 돼요. 저번에 이제 다른 예제들을 봤듯이 뭐 인풋이 이미지로 온다라고 하면은 인코더 부분을 이제 CNN으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서 무엇을 제너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디코더 부분에다가 다른 구조를 넣어가지고 아웃풋을 내가 제너레이션 하고자 하는 아웃풋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 이 Neural Machine Translation에서의 인풋
아웃풋은 둘 다 이제 텍스트 형태로 나와 있고 걔들은 이제 시퀀셜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시퀀셜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인풋과 아웃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도록 RNN 두 개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네, 앞에서 보았던 이 Your Translation, 여기서 보았던 이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우리가 다른 태스크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와 같은 태스크들에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머라이제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텍스트를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인코더를 가지고서 요약을 하고, 인코더를 가지고서 정보를 이제 종합을 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디코더를 이제 랭귀지 모델을 붙여줌으로써 그 정보를 받아서 앞부분에 있던 정보를 롱 텍스트를 인코딩한 정보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언어 모델로 조금 더 짧은 길이의 텍스트로 제너레이션을 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죠? 뭐 다른 이러한 태스크들도 있고요. 뭐 코드 제너레이션과 같이 이제 자연어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제 코드와 관련된 부분들, 그 정보들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뒷부분에서 파이썬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들을 이제 다양한 NLP 다양한 NLP 문제에서 활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제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컨디셔널 랭귀지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왜 이 컨디셔널이라는 말이 이제 왜 붙었는지 살펴보면, 우선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이제 인코더 디코더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델은 뒷부분에 있는 디코더는 이제 랭귀지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타겟 텍스트,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그 텍스트, 그 랭귀지, 잉글리시면은 이제 잉글리시의 워드들을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랭귀지 모델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프렌치 언어를 잉글리시의 문장으로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유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랭귀지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일반 랭귀지 모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은, 랭귀지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의 그 Y 시퀀스의 앞부분에 있는 단어들을 주고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해내는 그 정도, 혹은 아예 초기값이 없으면 초기값이 없는 부분부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단어들을 생성을 해 나가게 될 텐데, 이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있는 소스 센텐스에 대한 정보를 먼저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소스 센텐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컨디션들 된 형태로 이 정보를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인코더에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디코더 부분에 전달을 해서 이걸 이니셜 스테이트로 사용을 해서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이 소스 센텐스에 대한 정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랭귀지 모델에서 프레딕션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컨디셔널한 랭귀지 모델이다, 컨디셔널한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널한 이 랭귀지 모델 이제 확률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우리 앞부분에 이제 랭귀지 모델이 이렇게 PY, 즉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 단어 기분, 두 번째 단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문장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구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전체 문장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보는데, 앞부분에 소스 문장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 내가 원하는 타겟 문장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부분들을 이렇게
다음의 부분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먼저 이렇게 인코더로 소스 텍스트 전체 정보를 토대로 타겟 텍스트의 첫 번째 단어를 제너레이션을 하고 이 소스 텍스트는 전체 이 정보는 우리가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이제 디코더 부분 넘겨주게 되는데 얘는 이제 인코더로부터 나온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니셜 값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단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리고 해당 정보와 첫 번째 아웃풋을 기본으로 해서 두 번째 단어를 생성을 하고 하는 것을 이제 디코더 파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스태티스티컬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x가 주어졌을 때의 타겟 텍스트 y에 대해서 다음에 프로버비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타겟 텍스트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이 부분을 이제 구해주고 있고 이걸 가지고서 이 모델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확률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자적절한 룰을 이용해서 y를 잘 뽑아주면 되죠. 이 부분이 이제 디코딩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따 좀 다시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어떤 식으로 훈련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엔드 투 엔드 러닝으로 동작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RNN 두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두 개를 이제 따로 트레이닝을 하거나 하지 않고 이걸 붙인 전체 네트워크를 한 번에 엔드 투 엔드로 이렇게 하나의 모델로 우리가 훈련을 시켜줄 거예요. 싱글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훈련을 시켜줄 텐데요. 자, 인풋이 여기 있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차례로 들어가고 이게 이제 컨텍스트 벡터로 마지막 아웃풋 히든 스테이트로 나와서 이거를 이제 다음 RNN에서 이니셜 스테이트로 사용을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디코딩을 해주고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아웃풋을 생성을 해주는데요. 이제 아웃풋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앞에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어를 생성을 해줄 건데 이 첫 번째 단어를 생성을 할 때 이제 이 디코더 RNN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인풋으로 이 앞에 있는 컨텍스트 벡터는 이제 이 히든 스테이트의 초기 값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들어가는 인풋으로는 처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토큰을 사용을 해줍니다. 특별한 종류의 토큰인데요. 스타트 토큰이랑 엔드 토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문장의 처음이다라고 이제 가리키는 스타트 토큰을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그 결과로 아웃풋이 번역된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퍼런스 할 때는 이 아웃풋 단어를 사용을 해서 뒤에 다음 스텝에서의 인풋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샘플링된 아웃풋을 다음 이 스테이트의 인풋을 집어넣어서 아웃풋을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정답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 티처 포싱 방법으로 우리가 로스를 계산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 나와야 되는 타겟 텍스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X, Y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프렌치와 잉글리시로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답지 예, 첫 번째 단어를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두 번째 아웃풋 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단어 집어 넣어서 세 번째 단어 이렇게 구하고 해가지고 티처 포싱 방법으로 이렇게 로스를 계산을 각 단어마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서메이션 나누기 전체 길이로 이렇게 전체 로스를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을 시켜주죠, 그죠? 이렇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 프로파게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이 백 프로파게이션도 이 인풋부터 이 아웃풋 전체 네트워크를 엔드-투-엔드로 백 프로파게이션 시키는데, 앞부분에 있는 인코더도 RNN, 그 뒷부분에 있는 디코더도 RNN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시퀀셜한 모델이죠, 그죠? 둘 다 RNN이기 때문에 우리 RNN에서 사용을 한 백 프로파게이션 기법인 백 프로파게이션 뚜루 타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전체 네트워크를 한 번에 이제 엔드-투-엔드로 훈련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났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제너레이션을 해서 주어진 소스 텍스트에 대한 번역된 결과인 타겟 텍스트를 우리가 만들어낼 건데요. 이 타겟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랭귀지 모델에서 디코딩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디코딩 하는 과정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뒤에 있는 디코더 RNN을 통해서 혹은 언어 모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 아웃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아웃풋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아웃풋은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단어가 이제 10만 개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코퍼스에 보캐블러리 10만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만 개에 대한 프로버티들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 벡터는 전체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크기를 갖는 벡터로 이렇게 y 햇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10만 개의 단어들 각각에 대해서 이 자리에 이 단어가 오게 될 확률, 우리 각각의 이제 차원마다 어사인된 형태가 되고, 그거의 합이 이제 서메이션이 1이 되도록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이용을 해줘서 그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y 햇이요. 그러면 이 프로버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단어를 하나 딱 샘플링을 해줘야 돼요, 그죠? 딱 주어진 특정한 단어 하나를 이렇게 딱 샘플링 해 주어야지 이 각각의 워드들로 표현되는 전체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인투이티브한 방법은 프로버티가 가장 높은 단어를 뽑아주는 것입니다. 그죠? 10만 개의 단어 중에서 현재 위치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를 이렇게 샘플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장 높은 단어가 이렇게 he라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인퍼런스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다음 스테이트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10만 개의 프로버티들이 나오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가장 높은 프로버티를 갖는 단어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아웃풋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또 다음 스텝에서의 인풋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디코더는 각각의 이제 스텝마다 단어들을 이제 제너레이션을 해줄 건데, 그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probability의 최대값을 갖는 항목을 찾아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서 그 단어를 해당 자리에다가 어사인을 해주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인투이티브한 방법을 우리가 그리디 서치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각 스텝마다 가장 좋은 값을 뽑아서 그냥 문장을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디 서치라고 부르고요. 그 밑에 이렇게 수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주어진 컨텍스트 벡터에 대해서 첫 번째 자리에 나오는 그 확률값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단어로 해당 자리에다가 어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이 스테이트와 함께 이 앞에서 제너레이션 된 이 아웃풋을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아웃풋 probability distribution 중에서 probability를 maximize 하는 단어를 두 번째 자리에다가 삼아주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각 스텝마다 가장 그럴듯한 단어 한 개씩만 뽑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스텝마다 뭐 다른 걸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투이티브하고 뭐 이피션트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서브 옵티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뭐 hit이 아니라 뭐 다른 틀린 단어를 어떻게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여기 지금 대명사가 두 개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문장적으로. 틀린 단어를 뽑았어요. 틀린 단어를 뽑으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다음 스텝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인풋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얘가 이 틀린 단어가 이렇게 인풋으로 사용이 되니까 얘도 또 틀린 단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틀리고 나면은 다른 부분들도 다 계속해서 이제 에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서브 옵티멀해져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냐 하면 다음과 같이 해주는 게 원래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방법인데요.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전체 가능한 모든 문장들을 이제 다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타겟 센텐스가 길이가 이제 t가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 이제 보았던 그 디코더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생성이 되냐 하면은 이렇게 디코더로부터 이 첫 번째 자리의 단어에서의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10만 개다라고 하면은 이 10만 개의 단어들이 모두가 다 이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다음에 인풋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 또 다른 10만 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혹은 또 얘를 이제 그 아웃풋으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 인풋으로 삼았을 경우 또 다른 10만 개의 probability가 나오게 되겠고,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만 개 첫 번째 자리에 이제 10만 개의 후보가 있고, 이 10만 개의 후보마다 그 다음 자리에 이제 10만 개의 후보가 또 있을 테고, 그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퀀스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자리에 또 10만 개의 후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 문장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보캐블러리 수를 이제 V라고 할 때,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V라고 할 때 V의 T승만큼, 내가 V가 10만 개이고 길이가 이제
타겟 텍스트의 길이가 10이라고 하면은 10만 개의 10승만큼의 y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 y들 중에서 다음에 probability를 maximize 하는 그런 y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텍스트 옵션 중에서 중 가장 얘가 높은 y를 찾아주어야겠죠,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probability 이렇게 나오는 probability distribution 다 곱해가지고 다음에 확률들 10만 개의 10승만큼의 확률들을 다 계산해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 중에서 맥시멈을 만들어주는 y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지를 다 고려해서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y를 뽑아주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좋은 y를 뽑는 거,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맞는 이 프라이빗를 맥시마이즈 하는 y를 뽑는다라고 하는 이 퍼포즈, 이 오브젝티브에 가장 정확하게 맞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캐블러리 사이즈 V가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전체 고려해야 될 문장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선택지를 다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y를 뽑는 방법을 exhaustive search라고 부릅니다. 모든 선택지를 다 보고 그 중에서 옵티멀한 y를 뽑는 걸 exhaustive search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부분의 이 방법을 우리가 이제 greedy라고 하죠.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당연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원래 전체 y들 중에서 이 probability를 높이는 y를 찾아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해야 되는 방법은 이런데, 그런데 이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스텝마다 가장 좋은 값을 찾아가지고 선택한 이 방법을 우리가 그리디 서치라고 부르고요. 이 그리디 서치는 뒤에 있는 exhaustive search에 비해서 approximate 된 정답을 찾아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approximate search라고 불러요. 서브옵티멀한 정답을 찾아주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 있는 exhaustive search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greedy search는 오류가 있을 경우 전체 뒤에 있는 문장들이 다 오류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이제 중간 버전인 다른 형태의 approximate search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의 이름을 우리 빔 서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빔 서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빔 서치란 각각의 디코딩하는 각각의 스텝마다 K개의 가장 그럴듯한 선택지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K개의 선택지를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이제 K를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얘를 이제 빔 사이즈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의 예제를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체 단어의 사이즈가 이제 5개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단어 하나, 둘, 세 개를 뽑아가지고 3개짜리의 시퀀스를 만든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그리디 서치에서는 각각의 스텝마다 가장 좋은 단어를 뽑아주면 되었었고요. 이그시스티브 서치에서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서 5의 3승계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구하는 거였죠. 자, 빔 서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 이 빔 사이즈를 일단 2라고 가정을 할게요. 2라고 세팅을 해놓을 때 5개 중에서 2개의 가장 좋은 단어를 뽑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에서 이 y 아웃풋으로 이렇게 5개에 대한 확률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확률들 중에서 가장 큰 2개 탑 모스트 2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단어 2개를 이렇게 유지해서 그 단어를 인풋으로 다음 스텝에서 나오는 단어 두 번째 단어를 인풋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아웃풋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스텝에서 나올 단어를 이렇게 각각을 봐줍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 이제 A하고 C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확률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먼저 이제 아웃풋이 A일 때 다음에 나올 단어들에 대한 확률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첫 번째 아웃풋이 C인 경우 이 C를 첫 번째 단어로 해서 두 번째 스텝에서 이 다음 단어들이 나오게 될 확률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지금 선택지가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첫 번째의 아웃풋이 A이고 두 번째 아웃풋도 A인 다음에 이런 시퀀스, 그리고 첫 번째 아웃풋이 A이고 두 번째 단어가 E인 시퀀스, 첫 번째 단어가 C이고 두 번째 단어가 E인 시퀀스, 첫 번째 단어가 C이고 두 번째 단어가 E인 시퀀스. 총 10개의 시퀀스가 있죠, 그죠? 이 10개의 시퀀스 중에서 또 확률이 가장 높은 2개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10개의 확률을 보고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애를 이렇게 뽑아줄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A가 첫 번째인 경우 두 번째를 B로, C가 첫 번째인 경우 두 번째가 2로 나오는 이런 시퀀스였다. 그래서 첫 번째 시퀀스, 두 번째 시퀀스, 내가 지금 K2로 2개로 가져가고 있는 시퀀스가 얘였다 라고 하면은 그 또 다음 자리에 세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또 다음에 나오게 될 확률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퀀스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빔 서치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스텝에서 이 전체 이제 프로바빌리티 전체 이제 단어들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탑 K개를 먼저 뽑아주고요. 다음 스텝에서는 우리 앞에서 나온 이 탑 K개의 캔디데이트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캔디데이트마다 이렇게 다음에 나오게 될 단어들 총 전체 단어 수만큼 V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스텝부터는 선택지가 이렇게 10개였듯이 K 곱하기 전체 단어의 수만큼의 선택지가 있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탑 K개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또 가지고 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문장을 끝낼 때까지 반복을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빔 서치인데요. 이 빔 사이즈는 보통 이제 5에서 한 10 정도로 가지고 간다라고 해요. 우리 원래 단어의 개수가 거의 10만 개, 100만 개, 300만 개 이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5나 10만큼 가지고 가는 것은 좀 비교적 훨씬 작은 숫자이죠, 그죠? 전체 선택지를 다 보는 것보다 훨씬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스텝마다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여러 개 봐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디 서치보다는 조금 컴퓨테이셔널리 익스펜시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이제 좀 무거운 단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디 서치보다 훨씬 더 좋은 해를 찾아줄 수 있다. 거의 옵티멀에 가까운 해를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개의 개수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K개의 개수가 만약에 1인 경우라면 어떻게 되죠? 네, 선택지를 하나하나 그 스텝마다 한 개씩만 고려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리디 서치와 동일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K 개수를 전체 단어의 수로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앞에서 보았던 이그저스티브 서치와 이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빔 서치는 그리디 서치와 이그저스티브 서치의 중간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이 빔 서치를 이용해서 디코딩을 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코딩을 하는 과정을 볼 건데요. 디코딩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단어부터 이제 생성을 해야 되죠, 그죠? 네, 첫 번째 단어를 생성을 할 때 디코더에서 첫 번째 이제 스텝에서 이 히든 스테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 있던 컨텍스트 벡터 의 값을 가지고 와서 이니셜 스테이트로 삼아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그것과 이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디코딩을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 이 인풋으로 들어갈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어떤 특정한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특정한 토큰을 넣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이 토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아웃풋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웃풋을 만들었어요. 이제 아웃풋을 만들었는데 이 아웃풋이 한 10개 있다라고 할게요. 10개 중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10개들의 단어들 이제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스타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에 얘가 나오게 될 이렇게 단어가 나오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K개의 단어를 뽑아준다 했죠. K가 2인 경우 2개의 단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단어를 각각 이제 인풋 첫 번째 단어로 삼아가지고 나오는 두 번째 단어들을 또 보게 될 거예요. 얘를 첫 번째 단어를 할 때 두 번째 단어에 이렇게 나오게 될 후보가 이제 10개. 얘를 첫 번째 단어를 할 때 두 번째 단어에 나오게 될 후보가 또 이제 보큐블러리 수만큼 이제 10개 있다라고 할게요. 이 20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이제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죠? 네, V를 10으로 할 때 총 2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만큼을 뽑아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프로버티를 구할 건데 프로버티를 이 단어에 대해서만 이제 보는 게 아니고 얘와 조합을 해서 같이 이러한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프로버빌리티를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프로버빌리티 곱하기 두 번째 단어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구해서 그 프로버빌리티의 곱 20개를 보아줘야 해요. 근데 이걸 다 곱한 다음에 그 20개 중에서 2개를 또 고르려고 하면은 조금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전체 20개 중에서 2개의 가장 높은 값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뽑힌 2개는 이 첫 번째의 인풋을 he라고 할 때 두 번째 인풋 이 10개 중에서 나오게 되는 두 번째 이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은 2개 외에 나머지 확률이 작은 8개의 선택지들은 아예 탑 모스트 2로 고려가 되지 않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선택지 첫 번째 아웃풋이 he인 경우로서 이
타겟 시퀀스가 좋은 가장 이제 서브 옵티멀한 시퀀스가 뽑히게 된다면은 두 번째 단어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두 개의 단어들로 이렇게 조합이 되는 다음에 다음의 문장이거나 아니면 다음의 문장 중에서 뽑히지, 이것보다 이 단어 그 자체보다 확률이 낮은 다른 단어와 이렇게 엮여가지고 좋은 문장으로 만들어질 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은 이 확률 곱하기 이 확률 중에서 가장 좋은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와 이 단어보다 확률이 낮은 다른 단어들은 당연히 얘와 곱했을 때 이거 곱하기 이것보다 이거 곱하기 이것보다 낮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어에 대한 probability 중에서 가장 높은 애 두 개만 선택해가지고 얘와 곱해주면 되지, 다른 애들은 다 무시해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i를 첫 번째 아웃풋을 했을 때 나오는 두 번째 단어들의 선택지 10개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두 개 외에 나머지 애들은 다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각 단어마다 이제 두 번째에 위치할 확률이 가장 높은 두 개씩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 확률과 이 확률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확률 P Y1 곱하기 P Y2 기분 Y1 X1을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얘가 이 확률, 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확률이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옆에 써 있는 이 수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확률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곱해질 때마다 숫자가 작아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걸 계산을 할 경우 숫자가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작아지는 경우 컴퓨터에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probability 그 자체를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probability 곱은 이제 probability 로그로 표현을 할 경우 summation을 가지고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probability 그 대신에 probability 그 자체 대신에 probability 로그 값을 씌워가지고 그 로그 값들을 이제 더해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시퀀스에 대한 스코어를 구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스코어가 높은 선택지 K개를 계속 매 스텝마다 유지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봤더니 이제 그 스코어를 구했더니 첫 번째 이 두 개 단어들의 이제 로그 프로버빌티는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9였어요. 두 번째 단어의 로그 프로버빌티랑 앞부분에 있는 이 값들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 시퀀스에 대한 스코어, 이 시퀀스에 대한 스코어, 이 시퀀스에 대한 스코어, 이 시퀀스에 대한 스코어 이렇게 구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제 로그 값이기 때문에 로그 값이고 p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 이제 프라이빗티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 로그의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값들 중에서 큰 것, 0에 더 가까운 애를 선택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이 시퀀스와 가장 큰 이 시퀀스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무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 이 시퀀스와 이 시퀀스 이렇게 두 개를 남겨주게 돼요. 그 다음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를 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 나오는 10개의 선택지 중에서 이 확률값 이시 가장 큰 두 개만 이렇게 남겨주고, 이렇게 가지고 간 시퀀스 다음에 나오는 10개의 단어들 중에서 이 세 번째 단어의 이 확률이 높은 두 개만 남겨주고, 그 두 개의 확률과 앞부분에서의 확률의 로그 값을 더해서 이렇게 스코어를 계산을 해줍니다. 스코어를 계산을 해줬더니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는 게, 높은 스코어가 나오는 게 이 값과 이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선택지,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없애버려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각각마다 두 개의 옵션들 체크를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이렇게 두 개 남겨준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단어를 제너레이션 하고, 그 중에서 스코어가 높은 거 두 개를 뽑고 또 이렇게 다시 제너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마지막 단어다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보이는 이 스코어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이 선택지만 마지막으로 가지고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퀀스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스텝마다 이제 두 개씩의 이제 선택지만 남겨가지고 매 스텝마다 2 곱하기 단어의 개수의 선택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계속 끝까지 다 거쳐가지고 최종 선택을 한 옵션이 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다음의 시퀀스 He hit me with a pie라고 하는 이런 시퀀스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갖고 있는 문장을 따라가지고 이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아웃풋으로 디코딩 해주는 것을 우리가 빔 서치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디코딩을 언제 끝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문장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토큰을 이제 스타트 토큰이다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첫 번째 이제 스테이트에서 인풋을 넣어준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단어를 막 한 T 정도의 정해진 스텝만큼만 이렇게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냥 마친다라고 하면은 그냥 정해진 수만큼 하면 될 텐데, 근데 문장은 특히 이제 문장 번역을 하는 경우에 그 번역된 문장의 길이는 얼마만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가변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수의 스텝만큼만 보지 않고 어떤 스페셜한 토큰, 반대로 스타트와 반대인 엔드 토큰 을 넣어서 이 엔드 토큰이 맨 마지막에 나올 때까지 계속 문장을 제너레이션을 해주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엔드 토큰을 이제 만날 때까지 문장을 제너레이션을 계속 해줄 텐데, 이제 각각의 이제 디코딩 방법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문장 중간에 이제 엔드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디코딩 하는 방법에 따라서 언제 이게 멈춰야 될지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디 서치와 같은 경우에는 각 스텝마다 한 개씩만 뽑아주기 때문에 그 뽑힌 한 개의 단어가 end인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멈춰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end라고 나오는 경우에 거기서 멈춰줄 거예요.
근데 빔 서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스텝마다 여러 개의 각각의 스텝마다 여러 개의 선택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어떤 특정 스텝에서 하나는 다른 단어, 하나의 선택지는 엔드 토큰을 포함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선택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퀀스는 그 엔드가 초반에 나오고 거기서 그리고 끝나고 두 번째 다른 데는 다른 스텝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러한 선택지들 중에서 end가 이제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단어를 보지 않고 그냥 더 이상 그 선택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음 단어를 찾는 것들 지속하지 않고 거기서 끝내줄 거예요. 그리고 end가 아닌 다른 단어로 제너레이트 된 그 선택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다음 단어들을 제너레이션을 해가지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총 중단된 이 하이포테시스 이 센텐스 포함해가지고 총 유지하는 센텐스의 개수가 K가 되도록 계속해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해줄 거냐면 정해진 타임 스텝에 이제 도달할 때까지 계속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엔드로 끝나게 되는 문장을 총 K만큼 생성했거나 아니면 K보다 더 작은 n을 미리 설정해가지고 n만큼 최대 n까지만큼 생성을 했을 경우 거기서 이제 멈춰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선택지가 이제 빔 서치에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엔드로 끝나는 여러 개의 센텐스들, 여러 개의 문장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장 선택지들, 이거를 이제 하이포테시스라고 부를 건데 이 하이포테시스들 중에서 이제 빔 서치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를 이제 뽑아줘야겠죠. 좋은 선택지를 뽑기 위해서 우리 계산한 스코어, 하이스트 스코어를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하이스트 스코어를 갖는 문장들을 이렇게 뽑아주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제에서는 이제 이 문장들 지금 내가 고려하고 있는 이 문장들의 선택지들이 그 길이가 다 같아요, 그죠?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 스코어에 더해진 이 각각의 항들의 개수가 같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제 엔드 토큰으로 끝나는 문장들을 고려할 경우에 문장들마다 길이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 선택지들마다 길이가 달라요. 근데 길이가 다른데 그 스코어를 계산을 하기 위한 프로버빌리티를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작아지게 되죠. 그죠? 길이가 길면은 프로버빌리티가 작아지게 돼요. 로그 프로버빌리티와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면은 음수값이 계속 더해지게 되니까 점수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긴 문장의 점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스코어 그대로 사용을 하는 대신에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전에도 했던 것처럼 길이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줍니다. 여기서 이제 구한 이런 스코어에다가 여기에다가 길이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는 등으로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 노멀라이즈 된 스코어를 갖고 있는 하이포테시스를 선택을 해주는 것으로 최종 문장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위해서 RNN을 사용을 한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는지 그리고 걔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리고 훈련시킨 후에 그 모델을 가지고서 타겟 센텐스를 어떻게 디코딩 하는지까지 보았어요. 그죠? 이제 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랭귀지 모델 배웠을 때는 이제 랭귀지 모델을 평가하는 척도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척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만들어진 문장이 얼마만큼 말이 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했었죠. 이제
우리의 머신 트랜슬레이션에는 다른 지표 블루 스코어라고 하는 다음에 약어인 스코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앞에 있던 그 퍼플렉시티어 같은 경우는 해당 문장이 얼마만큼 말이 되는지를 보는 거였는데,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문장이 얼마나 말이 되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스 센텐스를 타겟 센텐스로 변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스 센텐스를 번역한 결과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에서의 이 메저와는 사뭇 다른 메저를 갖게 됩니다. 자, 이 블루 스코어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냐면, 머신이 방금 전에 제너레이션 한 그 결과와 그리고 소스 센텐스를 사람이 이렇게 타겟 센텐스로 변환을 해 놓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X랑 이렇게 Y가 있을 텐데, 이 소스 센텐스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Y가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값이 타겟 센텐스, 지금 메저 이 스코어를 계산할 때 사용할 이 정답지가 한 개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나의 지금 머신이 만들어낸 이 문장과 내가 보고 있는 여러 개의 레퍼런스들, 사람이 만들어냈던 것들, 레퍼런스들과 비교해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서로 같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과 기계가 만든 것 간의 유사도를 가지고서 계산을 해줄 건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n그램 단위로 프리시전을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때 이 n그램은 단어 한 개를 볼 수도 있고 혹은 4g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n그램을 가지고서 이제 프리시전 여러 개 이제 n그램들에 대해서 나의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된 결과에서의 n그램들의 카운트 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보고 있는 레퍼런스들에서의 카운트의 개수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프리시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 개의 레퍼런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그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은 스코어를, 가장 n그램의 개수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 스코어를 고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분모가 이렇게 기계 번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센텐스들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n그램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번역된 문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프리시전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죠? 잘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도 짧아지면은 더 높은 점수를 매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길이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이제 브레비티 페널티라고 하는 BP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해줍니다. 길이가 너무 짧으면은 이제 페널티를 주는 이렇게 BP 스코어를 이용해서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브레비티 페널티와 프리시전을 n그램 프리시전을 곱해가지고 블루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블루 스코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딱 특정한 어떤 형태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문장들을 이제 생성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소스의 의미를 반영을 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다 이 레퍼런스들 말고도 엄청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 가능성을 이제 고려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루 스코어가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적 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보다 조금 더 개선된 다른 양적 지표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질적 지표, X 문장을 이제 Y 문장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된 결과를 우리가 보았을 때 얘는 진짜 잘 트랜슬레이션 된 것 같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도 판별을 할 수 있죠, 그죠? 이러한 형태의 질적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이제 평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RNN을 이용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이 모델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다양한 모델들을 우리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